네,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각도기님 휴가 때문에 제가 혼자서 시황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금요일 날은 29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장도 열리지 않고 저도 그날은 좀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한 주 남아서 크게 이렇게 마음은 가볍게 한 주를 보내려고 했는데 보유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서 참 휴가를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수익률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평범했습니다. 0.12%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73%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주요 시총 상위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보유해야 연말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지만 내일은 또 배당 날일이라서 아마 배당을 받은 만큼은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업종 상위 업종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이 보험 섹터, 그리고 뭐 금융주들, 특히 뭐 메리츠 금융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배당 많이 주는 데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데는 이때까지 좀 많이 급등을 좀 했던 운수창고 업종, 여기서 해운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철강금속 섹터도 소폭 하락했습일 아무래도 TCC 스틸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차전지 업종들이 많이 속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실 결제일 기준으로는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결제일이 1월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는 오늘까지 50억 미만으로 만들어 놔야지 대주주 양도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한 1조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아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슈퍼개미들이 조금 물량을 좀 매도해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후에 그 뭐 미공개 정보 전달 및 이용 혐의로 박순혁, 선대인 씨가 이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이제 2차전지 섹터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섹터가 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박순혁 씨가 이제 금양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콩고 리튬 개발 회사와 MOU 체결 소식을 선대인 씨에게 미리 전달을 해서 뭐 7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런 혐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당사자들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나와야지 정확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정계 진출을 한다, 뭐 신당을 창당해서 비례대표로 이제 나서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때 2차전지가 또 공교롭게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향력이 좀 컸던 인플루언서 분들이니만큼 이렇게 시장에 뭐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양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이 4%대, 3%대 하락했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 6.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성과를 NH투자증권에서 조금 분석을 해줬는데 순매수 상위 업종 보니까 전부 다 2차전지가 속해 있더라고요. 그 25일에 NH증권이 자사 고객 197만 명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2023년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9위까지가 전부 2차전지 업종이고 10위만 LG생활건강, 그리고 2차전지 이외의 업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분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개인 투자들의 연간 수익률은 14.76% 맨 위에 써 있죠.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한 17%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가 한 27% 정도 올랐으니까 뭐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모두 하회하는 성적은 평균적으로 좀 기록을 했다라고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순매수 1위는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2위도 각각 이제 연령별로 종목은 다르지만 2차전지 종목들로 많이 포진이 돼 있었고요. 가장 많이 순매도한 1, 2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연령대로 보자면 19세 미만이 17.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좀 특이하죠. 10대들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보다 주식 투자 성적이 좀 가장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라고 NH증권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두 연령대가 종목 선택이 좀 크게 달랐다면 10대들이 많이 선택한 종목이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2차전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보니까 회전율이 19세 미만은 99%인데 즉 한 바퀴 돌렸다는 거죠. 네, 1억치 자산이 있으면 1억치 매수 매도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177%입니다.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회전율을 기록해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여러 통계 자료들로 인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매수 매도를 굉장히 자주 하면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얼마 전에 이제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NH증권의 분석 결과는 이 회전율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수익률에 대해 평가를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굳이 추가하자면 매수 시점이 조금 달랐던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1위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한 7월 달 고점까지 해서 한 2배 이상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다가 7월부터는 꾸준히 우하향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횡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초에 좀 미리 사서 가만히 있었다면 뭐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도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텐데요. 만약에 70만 원 막 돌파하고 이렇게 전부 다 포모에 좀 휩싸여서 매수를 했다면 그게 아마 수익률을 좀 많이 악화시켰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대비 한 40%는 하락을 했으니까요. 고점에 잡으셨던 분은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2차전지를 제일 많이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했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14% 정도라고 나와 있지만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 투자들 각각의 수익률은 100%, 200%가 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마이너스 30-40%를 기록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조사 결과는 사실 평균치가 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좀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소식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 흔히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죠. 이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오히려 한국에는 수혜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1월부터 자국 기업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실태 조사에 나선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조사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통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중국의 이 범용 반도체가 얼마나 쓰이는지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조사하는 이유는 막기 위해서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28나노 이상 이 9세대 공정으로 제조한 반도체고요. 기존까지 좀 첨단 반도체 쪽 위주로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을 계속 규제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는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라는 KB증권의 전망 자료도 있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범용 반도체 규제는 중국 현지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이번 규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범용 반도체 재고 소진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그 재고 소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21년 그 10만 전자 거의 가려고 할 때 제일 기대받았었던 분야가 이제 파운드리 분야인데 요즘엔 조금 좋은 소식들이 안 들리고 있고 모바일 쪽에서 오히려 혁신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에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의 AI폰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2월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빠르게 좀 조기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신작은 기존에 몇 번 안내드렸듯이 생성형 AI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체 이 거대 언어 모델인 가우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통화 통역,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인과 통화를 할 때 내가 한국말을 하면 저 미국 사람 귀에는 영어로 자동으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제 귀에는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이 돼서 들리는 이런 신기한 서비스를 탑재한다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AI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굉장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AI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23년도에는 4,700만 대였는데 27년도에는 5.2억 대로 전체 스마트폰의 한 40%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향후 2년 동안은 이 AI 폰에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50% 가까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진출을 하겠지만 곧이어 애플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장에서도 이 어떤 AP가 탑재가 되느냐, 당연히 이제 높은 사양을 커버할 수 있는 칩이 탑재가 돼야 될 텐데요. 삼성이 항상 이제 일반형, 플러스형, 울트라형 이렇게 나눠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데, 일반형과 플러스형에는 삼성에서 만든 엑시노스 2400 모델, 그리고 퀄컴에서 만든 스냅드래곤 8 3세대 AP, 요 두 가지가 좀 지역별로 나눠서 다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제 엑시노스보다는 퀄컴의 제품이 탑재가 된 제품을 쓰길 원하실 텐데, 한국에서는 어떤 제품이 탑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제품이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울트라 쪽이 더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여전히 퀄컴이 향후 2년 동안 생성형 AI폰 칩셋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 자료만 봐도 이 삼성의 엑시노스보다는 퀄컴의 제품이 더 많이 탑재가 될 걸로 보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 울트라에 대한 전망을 더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이 삼성의 S21, 22, 23 이렇게 계속 나올 때에는 별다른 혁신적인 기능의 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디자인도 뭐 큰 차이가 나진 않고 카툭티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 뭐 약간의 개선 정도였고, 배터리가 좀 이제 2년 정도 썼으니까 빨리 단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핸드폰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AI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핸드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AI 쓰고 싶어서 바꾸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까지 좀 정체되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는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계속 소송 중인데 2년 만에 이 지분 소송이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21년도 5월 달에 이 기존 대주주였던 홍원식 회장이 지분 53%를 한행컴퍼니에 양도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몇 달 안 지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취소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한행컴퍼니는 기존에 했던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한행컴퍼니, 피고가 기존 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에서 지금 1심, 2심, 3심을 진행 중인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1심은 원고 한행컴퍼니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4개월 만에 항소가 기각됐죠. 홍원식 회장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역시 한행컴퍼니의 손을 들어줬고요. 현재 3심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런데 새롭게 공고가 떠서 선고일이 1월 4일이다라고 확정이 되는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이틀째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3심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 만에 끝나는 이제 절차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올지 뭐 3년 후에 결과가 나올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다만 사안의 특성상 좀 빨리 끝날 것이다 라는 어렴풋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요. 저렇게 1월 4일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면서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거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은 이제 선고일이 돼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지고 한행컴퍼니가 승소해서 결국 지분이 기존의 계약대로 주당 82만 원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들이 이제 펼쳐질까를 생각해 보면, 주주행동주의가 여러 지금 회사에도 진행 중인데요. 이 남양유업에도 진행 중입니다. 1월 4일 선고 결과 홍원식 회장이 만약에 패소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21년도에 체결했던 계약대로 53%의 지분을 82만 원에 한행컴퍼니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홍 회장은 매각을 이행을 하면서 인수대금 3,200억을 받게 되고요. 추가로 퇴직금도 170억 이상 아마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제동을 건 상태인데요. 지난 3월 주총 때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감사 선임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이제 감사인을 선임을 했었고, 의결권 싸움에서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감사가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홍원식 회장 상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23년도 5월에 홍 회장이 받는 보수 그리고 퇴직금이 좀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거 돌려달라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홍 회장 재임 중에 남양유업이 부담한 이 과징금, 벌금 등등을 홍 회장이 배상하라 이런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상법상 이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주총에서 홍 회장이 자신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안건에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니 무효다라는 소송입니다. 상법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식 회장이 이제 자신의 퇴직금을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이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즉 감사인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의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홍 회장의 퇴직금 그 규모에 대해서 홍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표결을 해서 다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총 때 물론 홍 회장의 의결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퇴직금이 이제 홍 회장 주장대로 통과가 되긴 했지만 홍 회장 지분을 제외한다면 그때도 반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소를 한다면 아무래도 퇴직금을 조금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인컴퍼니가 인수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약속대로 2021년에 깔끔하게 주당 82만 원의 회사를 넘겼다면 지난 한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배구조를 많이 개선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적자 상태를 많이 되돌려놨고 오히려 흑자로 되돌려놨을지도 모르는데, 그 인수가 이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때문에 지연이 됐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인컴퍼니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홍 회장이 통보를 하고 그 대유위니아 그룹과 매각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320억 원의 계약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홍 회장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니아 그룹은 뭐 파산 위기에도 처해 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1심 판결에서 320억 계약금 반환해라라는 요구가 나왔는데 아직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계약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절차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측면에서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보통 갖게 되면 뭐 지배구조를 열심히 개선을 해서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다른 주체에다 매각하려고 이런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남양유업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2013년에 이제 대리점 갑질 사태는 다들 뉴스로 많이 전달을 받으셨을 거고, 2020년도에 이제 불가리스 사태, 이 코로나 치료에 불가리스 음료 먹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과대 광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여성 직원들한테 이제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 이런 그 남양유업 직원의 국감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많았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매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남양 제품은 일단 안 사고 본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주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했고, 그게 또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 회사가 한 60년 된 회사인데 적자로 전환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당연히 저평가 받고 있었겠죠. PBR도 한 0.5배대 현재이고 이제 주가가 더 빠졌을 때는 더 낮았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큰 기업이고 거버넌스가 워낙 안 좋았던 회사고,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상장사 중에 제일 최악의 거버넌스를 가진 회사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몇 번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소 결정이 3심에서 나면 많은 지배구조 개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시 이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회사로 좀 탈바꿈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3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100% 확신은 못하기 때문에 판사만 건 알겠죠. 그래서 3심에서 만약에 홍 회장이 이긴다고 하면 매각 계약은 취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심에 승소한다고 해도 잠깐 폭등 후에 재료 소멸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뭐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K 선반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남양유업이 10%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남양유업 우선주도 오늘 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YG가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블랙핑크 제니가 개인 활동을 위해서 레이블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 이제 12월 6일에 블랙핑크 멤버들이 전원 재계약했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25%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그게 그룹 활동에 대한 계약이었고, 개인 활동에 대한 계약은 안 됐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그때 상승했던 25% 상승분이 점점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이때까지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혹시 이현지 연구원과의 이제 대담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담에서도 이 개인지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또 마침 그 소식이 좀 나왔고 실제로 이 제니가 23일에 개인 활동을 위한 자신의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 라는 이제 레이블을 설립을 하면서 개인 활동 재계약 못 하겠구나, 단체 활동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서 기대감이 좀 사라진 영향에 오늘 엔터주가 뭐 대체로 JYP나 하이브도 소폭 같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BK 파트너스가 시도했던 한국엔컴퍼니의 공개 매수 결과가 나왔는데요. 8.8%만 응모했습니다. 한국엔컴퍼니의 기존 공개 매수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20% 정확히 20.3%에 미달하면 이제 공개 매수에 한 주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 8.8% 아주 일부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주도 매수하지 않는 걸로 실패로 돌아갔고요. MBK의 공개 매수 신고 이후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장내 매수에 뛰어들어서 한 4.4% 이상 지분을 매수한 게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좀 신의 한 수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시를 보니까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각각 20만 주, 40만 주씩 장내 매수를 하면서 끝까지 이 기존 대주주인 차남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MBK는 공개 매수 실패로 돌아갔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된 것 같습니다.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MBK는 결국 그냥 공개 매수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잃은 건 전혀 없고요. 조양래 회장이 다만 뭐 22,000원대 비싸게 매수하면서 조금 경영권 방어에 좀 큰 자금을 투입했다는 거, 그 정도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사점인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실패가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시도들이 이게 성공으로 돌아간 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범원이 실패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시장에서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절감 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지주회사 주가를 일부러 좀 낮게, 기업 가치를 낮게 짓누르려고 하는 유인이 좀 있고, 이걸 위해서 뭐 인적 분할 후에 뭐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을 한다거나,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의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굉장히 많이 희석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진 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인데 이런 행동들이 번번이 좀 실패로 돌아가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지분이 이미 50%가 넘어가는 혹은 50%에 가까운 이렇게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개선 시도 자체가 아마 불가능하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법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기존까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상법 개정안, 이사진이 주주를 위해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50%가 크게 못 미치는 지배력이 조금 약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할 이런 여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별다른 이제 성공 사례가 안 나와서 조금 그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굉장히 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거버넌스, 게다가 뭐 낮은 주주 환원율 여러 가지 요인들이 꼽히는데 이런 것들의 개선 여지가 굉장히 큰데 이런 참 아프리카 국가보다 PER을 낮게 적용받는 이유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